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거의 뭐 가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뭐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무원 한국사 학습 팁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사실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네이버만 당장 봐도 공무원 한국사 공부 방법 이렇게 딱 치면 뭐 네이버 특징대로 쭉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어떻게 뭐 누가 잘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고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어 저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좀 강의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합격을 시키면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시생들과 이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뭘 정말 어려워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물론 또 열심히 잘한 또 뭐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옵니다만,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그동안 세월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동안 어려워했던 거, 그런 또 오해,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공무원 한국사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시험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두 달 만에 뭐 깨기 어쩌고 저쩌고 뭐 무조건 90점 고득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본에서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지. 막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공부 스스로 하면서 복습 철저히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이걸 뭐 교재를 뭐 어느 인강 들으면 점수가 잘 나온다, 이 교재를 쓰면 잘 나온다, 자 이런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자, 여튼 지금 이제 공무원 한국사 학습 팁을 하나씩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자 여러분, 지금 교재 선정의 중요성 이렇게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개 정도로 지금 나눠 놨죠. 물론 뭐 어느 학원을 가든지 간에 뭐 비슷하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좀 해볼까 싶어요. 먼저 보시다시피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사 한 번도 안 한 공시생, 자 이거 한번 띄워볼까요? 레이지 포인트 같은 거.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국사 한 번도 안 한 공시생. 자,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이 교과 과정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뭐 억지로 어쨌든 한국사 공부를 합니다. 내신 시험을 치면서.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다 공통이죠, 그죠? 2학년 때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거의 문이과 통합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한 20살, 20대 중반 정도 되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동안 고등학교 학습 커리큘럼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근데 통상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와 한국사 공부를 쭉 해요. 1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2학년에 올라가면 문이과가 나눠지면 이과는 사탐과 빠이빠이입니다. 즉 한국사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한국사 공부를 할 이유가. 그 다음 또 문과 같은 경우도 사탐, 뭐 한국지리, 사회문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한국사를 문과도 마찬가지고 이과도 마찬가지고 고1때까지만 하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럼 고2, 3 공부 안 하죠, 그죠? 특히 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탐과 빠이빠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죠. 물론 지금은 수능에 한국사가 필수입니다만, 과거에 이제 필수가 아니었을 때도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한국사라는 부분 맛만 좀 보고 그 다음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죠. 교양 과목에 요즘 뭐 교양 한국사 합니까? 안 해. 그럼 여러분, 한국사 공부를 안 한 지가 많게는 5년, 6년, 7년까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가서 자네 한국사 공부 언제부터 안 했냐고 물어보면, 물론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한 1, 2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이 한 4, 5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그 어느 인강이든지 뭐 교재도 마찬가지고, 물론 분리가 되어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만 교재가 두껍죠. 사진말 우리 베개같이 베고 자도 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약해가지고 포인트 빵빵빵 잡고 사료 한 2개 걸어놓고 단원 나가다가 한 단원 끝나면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한국사 공부를 4년, 5년 안 한 사람이 과연 그 개념이 물론 쉬운 개념일 수도 있으나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정말 어렵다고 봐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삼국시대 앞부분 일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결이 좀 되죠. 워낙 많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해왔었으니까. 그런데 이 좀 심화적으로 가고 왕들의 업적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덜컥 걸려. 처음에 외우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자,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넘어가서 고려 넘어가면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고등학교, 그러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왜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안 한 사람이 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책이 두께가 요것밖에 안 돼. 가격도 겁나게 싸요. 제가 뭐 교과서 쪽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근데 교과서를 펼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스토리로 돼 있다고. 스토리가 아마 지금 그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한국사 이 준비하는 분들이, 공시생들이 가장 뭐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가장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 어려운 것보다 이제 질문을 많이 받죠. 선생님, 저는 흐름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요. 흐름, 참,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잡을 수 있을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럼 흐름을 어떻게 잡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흐름이 어렵다라는 말은 연결이 된 어떤 내용들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못 쫓아간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사 교과서가 답이라는 이야기지.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면 요약된 거 없죠. 다 스토리식으로 쭉쭉쭉 연결이 돼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면서 사료라든지 사진 자료들이 나타나면서 맨 밑에 뭐 탐구활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게 공부하기가 편하겠어? 교과서가 답이라는 이야기지. 한국사 공부 안 한 지 오래된 사람은. 그럼 또 누가 이렇게 합니다. 에이, 한국사 교과서 보고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칩니까? 한국사 교과서만 잘 정독을 하고 숙지를 하면 여러분 정말 80점 이상 나옵니다. 과거에 뭐 7급이라든지 경찰 간부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에 한 4년, 5년 정도의 기출을 분석하면 웬만한 건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찾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나 뭐 서점에 파는 소위 말한 그 수험서는 저 같은 사람들. 연구원들 몇 명 뽑아가지고 있는 거 짜집기 해가지고 막 요약하고 기출 나왔던 거 엮고. 자, 교과서는 누가 만드는? 일선 고등학교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누가? 대학 교수들이 같이 집필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한 교재에 대한 거품도 없을 뿐더러 정말 필요하고 쉽고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교과서에.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 자,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나는 한국사 공부가 많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꺼운 교재 형광펜 줄 거면서 따라가지 말고 한국사 교과서를 봐요. 한국사 교과서를. 그렇게 해서 정독을 하시면 됩니다. 또 교과서 보라 그러면 이거를 또 형광펜 줄 거 가지고 빨간 볼펜하고 이렇게 하면, 교과서는 그렇게 하면 공부 안 됩니다. 중얼중얼 좀 읽어준다든지 이제 숙지를 한다든지, 아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한국사 교과서 들고 뭐 경상만 쪽팔린다, 말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도입니다.
그 집에 잠 올 때 잠 안 오면 누워가지고 그것도 좀 보고 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정 껍데기 뭐 부끄러우면 그때 뭐 덮어 씌워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과 출신이나 공대 출신도 감을 잡고 출발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재 선정이. 그래서 교재와 그렇게 하잖아요. 교재 이만큼 두꺼운 거 하나 사고, 또 문제집 또 하나 사고, 또 뭐 귀가 얇아서 어떤 선생님이 쓴 게 뭐 많이 나오더라, 잘 나오더라, 그거 또 사고, 한 서너 권을 집에 놔둔단 말이에요. 이거 뭐 공부, 뭐 물론 장비도 중요합니다만, 그죠? 뭐 책 많다고 성적 잘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비하하고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읽은 사람과 기초가 없는 사람 중에 읽고 시작한 사람과 그냥 한 사람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독을 하고,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한 10번 이상은 읽을 수 있을걸요. 10번 이상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온 줄 압니까? 이거 들어옵니다. 역사는, 특히 한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교과서를 자주 많이 읽으면 이게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치편에는 책을 딱 펼치면 뭐부터 나오냐면 왕의 업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삼국시대부터입니다만, 왕의 업적, 중앙정치제도, 지방제도, 조세제도, 수치제도, 교육제도, 기타 등등 이런 각종 제도들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 대외관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편을 한 장 넘기죠. 토지제도가 나옵니다. 토지제도는 뭡니까? 그렇죠. 수조권입니다. 수조권. 땅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이 수조권이라는 건 조선시대 명종 때, 그죠? 직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지주전후가 확산돼서 그때까지는 토지제도 하면 수조권이죠. 그죠?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농업 관련된 거, 경제활동, 생활, 뭐 수공업, 무역 이런 것들이 경제편에 몰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편을 한 장 또 딱 넘겨보면, 여러분 사회가 사전적인 의미로 뭐죠? 요거 제 수업할 때도 이제 질문하면 되게 어려웠는데 알기는 알지. 사회는, 여러분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상호 작용을 합니다. 상호 작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관계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청동기부터 시작되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가 만들어졌다. 뭐 공부합니까? 계급 공부한다. 계급. 신분제 공부한다고. 그 사회편은 고대부터 딱 들어가면 뭐 어떤 부분이 나온다? 신분제가 나와. 그 다음에 사회 모습, 생활, 반란,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사회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문화편은 사상, 종교, 유적, 유물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사상은 뭡니까? 유교. 그 다음 좀 들어가면 뭐 도교도 나올 테고, 그죠? 성리학, 양명학, 실학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불교죠. 불교. 그죠? 불교가 특히 고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까지 종교 한 불교입니다. 불교. 그 다음부터 조선은 불교가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 왜?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불교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유적과 유물, 그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여러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걸 일부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외우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재라든지 교과서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교과서를 좀 많이 읽어주죠. 그럼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흐름이 잡힌단 말이야. 이게 흐름입니다. 이게 다른 게 흐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역사가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그게 어찌 보면 흐름이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를 계속 정독을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뼈대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이걸 안 하고 바로 두꺼운 교재에서 줄 꺼가면서 외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해서 시간 많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공무원 준비를 하다 보면 뭐 많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후반기 시험 없잖아. 지금 12월, 1월, 2월. 그럼 11월 달 안에 교과서 나는 한 욕심 많이 내가지고 나는 20번 읽어보겠다. 아유, 읽으면 되지.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잡힙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100% 보장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가 되고 나면 자, 보십시다. 기본 개념 완성 공시생. 자, 기본 개념 들어가서 이제 완성하는 단계. 자,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뭘 했습니까? 요약본. 이제야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줄 거면서 체크를 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인강을 듣든 독학을 하든. 뭐 유튜브에 강의 많잖아요, 요즘. 저도 계속 이제 유튜브 강의를 좀 만들어갈 생각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사료 분석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료 분석. 자, 공부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요 뒷단원에서 한번 제가 설명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사료 분석 연습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사료 삼국사기 다 외우려고요? 삼국유사 제왕운기 조선 왕조실록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전공 교수들도 못 외우는데. 자주 보면 어떤 게 있죠, 여러분? 눈에 익습니다. 눈에 익어요. 무슨 말이냐면 막 줄 꺼서 이제 사료를 보는 것보다 사료를 자꾸 조금 소리내서 읽어주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죠?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본다든지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이거 내가 한 봤던 거네.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아까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사료를 자꾸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다 못 외웁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자, 이 단계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심화반, 소위 말해서 기출문제 분석, 집중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인강이라든지 보통 그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이제 그 여러분들 공시생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가보면, 입학이 아니라 이제 등원해서 가보면 똑같습니다. 기본 문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한 2개 갖고 던져가지고, 요 파트는 요렇게 나왔다. 요렇게 해서 이제 진도가 진행이 돼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다르게 뭐 진행되는 학원도 있겠습니다만, 기출문제 분석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기출문제라는 게, 이 양날의 칼입니다.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푼다든지, 또 불필요한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 많이 풀면 시험 합격할 것 같거든요. 많이 풀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현재는 좀 다른데 과거에 7급이라든지 경찰 2차라든지 교재 다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직이나 지방직 구급 공무원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풀면 된단 말이죠. 제 말은. 그걸 갖다 문제를 막 몇백 문제, 뭐 1200이나 된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걸 푼다고 동그라미 치고, 그런 미련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기출문제를 보고, 답을 답을 찾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고 이 유형이 어떻게 또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필요하다. 저는 좋은 선생님은 문제 유형을 분석해주고 1파트에서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자꾸 피드백을 해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뭐 인강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한 뭐 일타 강사들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간 가죠.
끝나고 나면 남는 거 1도 없고. 그래서 뭐 서울 아주 유수의, 저도 이제 뭐 서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간 갑니다. 자기 걸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떤 강사들한테 수업 받으면 좋냐 하면, 여러분 봐. 예컨대 가보개혁도 마찬가지고, 그죠? 좀 외우기 어려운 내용들.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그걸 뭘 쉽게 배우는 뭐 방법 뭐 콕콕 찍고 자시고. 공부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지. 공부라는 건, 학습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가지고 쌓아놔야 돼.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죠?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그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까라는 걸 자꾸 짚고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가부개혁 내용 그 동그라미 치고 외우고 앉아가지고 우리 같은 강사가, 우리 같은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습도 좋고 복수도 좋고 필요하게 외워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 위에 끝자 해가지고 노래 집어여가지고 뭐 희한하게 이렇게 외우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인강이 아마 그럴 겁니다. 막 이렇게 끼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질 것이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말 맞다. 그게 본인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방식대로 본인이 외워야 될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심화 뭐 반이라든지 문제풀이에서 요거는 이렇게 기출이 나왔으니까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딱 매칭이 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자,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 몫. 자, 그 다음에 집중도가 있어요. 집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번이라도 공무원 시험을 그러니까 한번 응시를 하신 분들은 짧은 시간에, 그죠? 5과목을 퍼펙트하게 잡아야 평균이 85, 9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해가지고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무슨 연습이 필요할까? 기출문제도 다 되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물론 이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주면 좋은데, 8분이면 8분, 10분이면 10분, 또 뭐 12분이면 12분, 시간을 카운트를 딱 해서 정확하게 20개를 문제를 풀어내는 그 집중력과 또 답을 맞추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험 1년에 2번 아닙니까? 한 방인데, 그죠? 그날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죠?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심지어 되게 예민한 우리 학생들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문제 못 풀기도 해요. 막 배탈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많이 알고 있다고 절대 만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학원 가서 뭐하러 돈 주고 합니까? 이런 걸 집에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타이머 해가지고 딱 잡고 따라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건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풀어서 답을 추론하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이런 집중도 훈련,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물론 뭐 세 번째 내용은 교재 선정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자,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재 선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에 맞게, 나는 기본이 이것밖에 안 돼 있는데 뭐 이만큼의 욕심만 낸다 그래야 점수가 안 나오죠. 고등학교 때 공부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기본을 알고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오프라인에서도 이과 출신이라 얼마 전에 그 간호학과 나와서 이제 시험 친 친구가 있었어요. 이번에 합격했는데 이 친구를 제가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런 형태로 공부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과 출신이고 간호학과 나오니까 한국사 1도 모르잖아. 이 친구 5개월 정도 좀 고생을 했어요. 5개월 정도 고생하고 95점 나왔다니까. 그게 합격했어요. 제가 잘 가르쳐서 합격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쥐가 열심히 하니까 뭐 그 저 성적이 잘 나와 합격한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요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을 꼭 좀 숙지를 하시고 공부 출발점, 단추를 좀 다르게 한번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한국사 학습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뒀습니다. 자, 한국사 학습 전략. 자, 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 어떻게 공부하면 한국사 고득점 받을 거다? 이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저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인인데 그 정도 판단 능력은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강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가리키는 제 입장도 보면 인강이 원래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욕이 없고 있고 이런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어학원이라는 이런 걸 자꾸 다니면서 굉장히 수동적인 공부를 한다고. 누가 옆에서 1대1 안 해주면 이게 답이 없어. 물론 다른 뭐 그 방식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중학교 와서 고등학교 갔단 말이죠. 그죠? 고등학교 가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강에 매달리지 말라는 건 특정 사이트와 특정 강사에 목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스타일과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거 들으면 꼭 합격할 것 같고 말이야. 그 다음에 학원 좀 큰 학원과 작은 학원에 장단점이 있죠. 저는 한 선생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저는 20명 내외가 딱 좋습니다. 20명 내외가 돼야지 아이 컨택이 돼요. 아이 컨택이. 강사는 앞에서 혼자 막 마이크 들고 진짜 떠들고 앉았고, 앞에서 한 셋째 줄까지는 뭐 공부 좀 해. 그럼 뒤에 가면 여러분 성인이니까 수업 중에 또 뭐 핸드폰 놓고 카톡은 봐야 되잖아. 그거 하고 이거저거 한다고 뒤에서 깜빡빡 졸아버리면 한 파트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라. 기본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EBS를 학교 교재로 쓰신 분도 계실 거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EBS 인강 잘 듣습니까? 안 들어. 그럼 뭐 듣는데? 아시죠? 어떤 사이트 다들 경험하셨으니까. 그거 들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되던가. 공부가 막 50점 받던 게 막 90점 가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선호했는데? 귀도 얇을 뿐더러 재밌거든. EBS 강사분. 자, 역시 EBS 강사분들이 재미있다 없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EBS는 국가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시죠? 이 좀 FM대로 좀 가져야 되는 특징들이 있어. 근데 이거 한 15분, 20분 듣다 보면 잠 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아, 이제 강의 재미없네. 강사 재미없네. 이래가지고 다른 사이트를 선택을 한다고. 1년짜리 끊어가. 그죠? 결국은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솔직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교재 선택과 같은 맥락이죠. 나는 지금 실력이 이것뿐이 안 돼. 근데 너무 기본 수업 듣고 하려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요 심화 쪽
요 내용을 좀 들어야지 뭔가 빨리 알 것 같아. 이게 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사 모의고사가 90점 나왔어. 그럼 뭐 좀 나왔네. 아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우리가 찍는 것도 있잖아. 그죠? 찍은 걸 맞출 수도 있고 몰라서 틀린 것도 있고 아는데 틀린 것도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야 돼. 그죠? 그래야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테스트 같은 거 있죠? 평가. 이것도 틀린 다음에 틀린 문제를 항상 어떻게 예전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빽빽이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영어 단어. 근데 지금 공무원 준비하면서 그만 합니까? 안 하지.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내 실력 어느 정도인가 이걸 가지고 테스트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빈칸 테스트도 좋고요. 근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내가 그걸 통해서 그죠? 맞는 거는 맞춘 거고 틀린 건 다시 한번 내가 피드백을 해서 오답을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연결되는 내용이죠. 매일 시간을 내서 오답 정리해라.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 좀 나름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공부하시고 일요일은 좀 쉬어. 그 공부를 할 때 하고 안 할 때 좀 쉬어야지. 사람이 1년 12달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스트레스 받고. 일요일은 박물관도 좀 가시고 등산도 좀 가시고 워킹도 좀 하시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볍게 한잔 하셔도 되고 일요일은 좀 쉬어도 됩니다. 하루 종일 쉬어도 돼. 일요일은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도는 건 좋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공부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월요일 날 국어, 화요일 날 뭐 영어, 수요일 날 학원 강의가 그렇게 또 잡힌 부분도 있거든요. 자, 요렇게 또 행정학, 행정법, 기타 다른 직렬 과목도 있겠습니다. 하루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토요일 날 문제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역시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5과목이잖아. 매일매일 5과목 공부를 하는데 예컨대 한국사만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다가 내가 이만큼의 양을 오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신석기에서 통일신라 앞에까지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통일신라 앞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 조금 덜 했단 말이야. 아니면 좀 퍼펙트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2% 부족해. 그러면 월요일 날은 이걸 하고 화요일 날은 이 다른 단원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월, 화, 수, 목, 금에 내가 조금 못한 부분이나 로스된 부분 그걸 어떻게 해? 토요일 날 공부해란 말이야. 모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스터디 카페입니까? 거기 가서 일요일까지 앉아서 공부한다고 낑낑대면서 그죠? 독서실 나올 때 되면 뭐 공부한 거는 그래 보람차지도 않고 잊어져도 아니고 이렇게 공부해서 그래. 하루에 몰아서 하면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이건 제가 가르쳐본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별로 시간을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그 시간에 뭐 1일 테스트라든지 단답형 테스트 같은 거 그죠? 하면 더 좋죠. 누군가 또 학원에서 케어를 해주면 좋고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앞에 거 피드백 일요일은 쉬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왕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지 합격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0수년을 제가 공부를 이제
그 한국사를 가리키면서 소위 말한 컨설팅을 하면서 지도를 해보면 이렇게 해보니까 실력이 그닥 높지가 않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고득점이 나옵니다. 이제 고득점이. 그래서 요런 말씀드린 부분들 저는 전략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뭐 어떤 사이트에 어떤 강의 들으면 점수가 이만큼 올라가고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일 만에 뽀개기해서 하면서 공무원 한국사 뭐 2달이면 완성된다.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 안 했는데 능력 검정 시험을 3일 만에 뽀갭니까? 벽돌도 아니고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형태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이런 형태의 학습 방법도 나름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좀 이제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굉장히 이제 저도 보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자, 한국사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들 제가 좀 몇 개 뽑아봤어요. 첫 번째 보면 전 암기를 원해서 외우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특히 남학생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 암기를 못한다고.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쉽게 외우는 방법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피땀을 흘려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고 보고 읽고 쓰고를 무한 반복해야지 자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툭 던지기 좋죠. 너 한국사 왜 어렵니? 이런 물어보면 암기를 못해서 어렵다면 그럼 공무원 시험 때려쳐야지. 그렇잖아. 그래 깨울러가지고 뭔 공부를 하겠어.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라든지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엮어가지고 뭐 뒤에 끝말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뭐 이상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 즉 본인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맞춰서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에 박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조건 외워라라고 해서 따라가니까 어렵다는 거죠. 본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외우면 돼. 하나 여러분 잘못된 습관 뭡니까? 눈으로 가만히 보면 암기가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IQ 170인가? 눈으로 보고 외워지게 종알종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쓰는 습관을 가져야 그게 암기가 되는 겁니다. 눈만 보고 어떻게 암기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다 외워봤을 텐데 그죠? 자, 암기 해답 그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져야 되고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한국사 흐름을 잘 모르겠다. 같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사 흐름이라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고대에서 넘어가면서 연계가 되고 그죠? 조선에서도 조선 초기, 중기, 후기 이런 부분들이 이 첫 번째 기본 개념 공부를 통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딱 잡고 기본 개념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하면 흐름이 좀 잡힙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들이 조선 후기가 저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해줍니다. 네가 조선 전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왜?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조선을 뭐 전기, 중기, 후기 나누기도 하고 세기별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재를 보면 조선 후기 있죠? 제목이 뭐라 돼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근대 태동기라고 돼 있습니다. 근대 태동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죠. 서양은 이제 근대, 르네상스 이후를 일반적으로 근대하면서 종교개혁, 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쭉 이렇게 해서 쭉 현대사회로 다가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몰라요. 뭐 학자들이 뭐 자기들도 뭐 편한 대로 그렇게 또 해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교과서와 교재와 대학교 한국사 교재에도 근대 태동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근대 태동기는 근대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신문제 변동, 의식의 성장 이런 것들이 태동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 근대 태동기라는 파트, 즉 조선 후기 파트가 뭐 조선 전기 중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예컨대 이거잖아요. 정치편에서는 비변사가 땅하고 등장을 하고 경제편에서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런 게 나와. 이 변해가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앞에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후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왜? 앞에 그 변화된 거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흐름의 예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좀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료 분석이 너무 어렵다.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료 분석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도 고등학교 때 국어 비문학이 되게 어려웠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역시 여러분들 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책을 많이 하는 거죠. 책을. 그러니까 사료가 좀 길게 나온다든지 어렵게 나오면 뭔 소린지를 몰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한국사 사료, 한국사 못하는 사람이 국어 못합니다. 못한다는 게 뭐 이 평가절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사료 분석이 어려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한 4년, 5년 이제 그 시간이 오면서 사료가 좀 쉬운 사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료에 반드시 뭐 키워드를 안에 이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첫 번째, 물론 쉽게 그 키워드를 먼저 탁 던지고 가는 그렇게 내는 교수들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있다면 보통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다섯 번 뒤에 있단 말이에요. 뒤에. 앞에는 뭔가 어려운 글을 막 써놓는다고 사료를. 그런 다음에 가만히 읽어보면 뭐 내가 아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게 기본 이제 특징이고 여러분 사회문화라는 과목 물론 이과 쪽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실 텐데 사회문화라는 부분 학문이 그렇죠. 시험 문제 선지해 보면 뭐 한 7, 8줄 써놓잖아요. 그죠? 막 뭘 써. 그러나 뭐가 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러나 다음 걸 묻는 거잖아. 한국사도 그런 게 한 번씩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문제풀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올릴 텐데 이사부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사부. 지중왕 때 우상국 정벌. 뭐 이거잖아요, 그죠? 또 이제 이게서 문제가 생긴다. 이사부 이꼴 지중왕 우상국 정벌. 자, 여러분들 딱 요 틀로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사부가 진우왕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도 뭐 역사책 하나 만들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칠구가 국사라는 책을 만듭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히 남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사료가 이만큼 있어. 이사부가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를 막 깐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저 시간 한정돼 있지. 공무원 시험 현장 가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가 번뜩 떠올라? 우상국 정벌 나오잖아. 또 지중왕 업적 막 나오겠지, 그죠? 이거잖아요. 이사부 스토리 막 던져놓고 다음 중 위 왕 제위식 때 거 찾아라 말라 그러면 결국 지중왕 찾는 거잖아. 그럼 여튼 이사부 이꼴 지중왕 우상국 정벌만 가다 보면 그대로 낚인단 말이야. 보통 낚을 때 문제 그 몇 번의 선지였습니까? 1번에는 1번에. 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또 팁일 수도 있는데 여튼 사료 분석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사료가 나오지 않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료는 자기가 멘사 정도 클럽에 이제 있으면 다 외워도 되고 다 외워질 거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공시생이라면 사료를 무작정 외우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꾸 반복해서 읽어서 눈에
익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자, 특정 부분이 어렵다. 특정 부분이 어렵다. 제가 여러분들 뭐가 어려운지 압니다. 특히 이제 그 근현대사 쪽으로도 가면 1900년부터 1910년까지, 그죠? 물론 그 앞에도 보면 이제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만 막 외우고 있다가 조1, 수호, 조교 빡 나오니까 막 외우기 어렵거든. 그럼 또 살 피해갖고 안 온단 말이야. 무역 규칙, 그 다음 뭐 조1 통상장정, 조청, 이름도 어려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막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 보니까 잘 안 외워지다 보니까 애써 여러분들이 피해서 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1910년대 가면 무슨 시기입니까? 10년 동안. 그렇지. 국권 침탈 과정이거든. 열선전포고하고 한일의정서, 런쥔에 발발하죠. 그죠?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을사늑약, 고종 헤이그 특사, 그죠? 고종 또 뭐 폐위되고 1907년 순종이 융희 여러 가지 왕이 올라가죠. 의병 나오죠. 그죠? 기후각서 한일병합 이거 외워야 돼. 그럼 이런 부분이 왜 어려울까? 길잖아요, 여러분. 그니까 안 외워져. 또 하나 제가 일선에서 공부하다 가리키다 보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20년대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거 경험하셨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조작, 그 다음 뭡니까? 청산이 됐죠. 그죠? 어랑촌 천수평 전투, 그죠? 그 다음에 간도 참변, 경신 참변, 그 다음 자유시 참변 정도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 삼부결성, 그 다음 미스의 협정, 그 다음 북만주, 남만주, 그죠? 북만주에 뭐 북만주 한국 독립군에서 장군하고 중국에 호롱을 하고 손잡고 전투 막 나오잖아요. 4개 동경성 이런 것들. 남만주는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 힘 합쳐서 흥경성, 그죠? 그런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요렇게 해서 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 나오거든. 그래서 끝납니까? 아니지. 전부 다 중국 관내로 또 이동해서 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조선 의용대 만들잖아. 의용대 만들고 나서 임시정부가 충칭하면서 한국 광복군 또 있을 테고, 조선의용대 우리 약산 선생이 조선의용대가 내려오면서 하나가 또 김두봉 선생이 끌고 나가가지고 조선의용군 만들어가지고 예난에서 활동하는 팔로군과 힘을 합쳐 싸우는 이런 과정들이 길어, 복잡고 어려워, 외우기가 까탈스럽죠. 자, 그럼 여러분 봐. 특정 부분이 많이 어렵다. 결론 뭡니까 이거? 반복해서 보고 쓰고 읽고 머릿속에 잡아야지. 아니, 전투의 순서 이걸 제가 어떻게 쉽게 가르칩니까? 그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왜 그걸 다 외우고 머릿속에 자꾸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잡을 수 있냐면, 직업이잖아요. 직업. 여러분, 직업이란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일 이거 가르친다니까. 내가 IQ가 150, 160 돼가지고 옛날에 했던 걸 안 까먹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만약에 제가 강의에 말을 안 하죠. 그죠? 말을 안 하고 이걸 알고만 있고 한 1년, 2년 지나고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다 까먹어. 진짜입니다. 자꾸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을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공부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공부하는 방법적인 부분도. 그다음 한국사 공부 방법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한국사로 통칭이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1863년 1863년부터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현대사라고 구한 말로 이제 잡아주고, 그 앞에까지는 국사인데, 국사는 참 공부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사료
사업이 될 테고요. 그래서 국사와 근현대사의 제일 첫 번째 학습작 1번 부지런해야 돼.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그죠? 특히 국사는 사료 분석 잘하면 됩니다. 사료를 보고 빨리 읽어내려 이제 내는 연습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아까 제가 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왕들의 업적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그죠? 어느 파트에 뭐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고 근현대사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만의 기준에서 보면 10년 단위로 좀 이렇게 끌고 나가도 됩니다. 예컨대 1860년대 화두는 통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상 문을 연다 안 연다거든. 반대했잖아. 그게 뭐가 터지는 거야? 전쟁 터지는 거지. 70년대 가면 개항을 한단 말이에요. 76년에 뭐 조일, 그렇지, 수호, 조규. 80년에 들어가면 뭐 개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회적 쟁점이라든지 틀, 이게 어떻게 뭐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년, 70년, 80년, 이제 10년 단위로 가죠, 그죠? 꼭 10년 단위로 안 끊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10년 단위로 끊어서 그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80년 가면 여러분 또 뭡니까? 근현대사만 놓고 보면 각종 사건 터지죠. 그죠? 뭐 조미수호 통상조약, 요거는 뭐 논외로 두고라도 이모군란, 제물포조약, 갑신정변, 그죠? 또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85년까지 묶어두고 85년부터 쭉 가다 보면 다른 일이 없잖아. 방공령 하나 달랑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 단위로 쭉쭉 가면 돼. 1894년.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보다 사건이 계속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제 교도 확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3대 집회, 보훈 집회, 그 다음에 서울 복합 상소부터 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잖아, 그죠? 이걸 거치고 나면 또 뭐 삼국 간서, 그다음 민시 가고, 그다음 그렇죠, 을미 개혁, 호종, 아관 파천하고 독립협회 쭉쭉쭉 가서 1899년 대한국 국제 반포하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 그다음 1900년대가 아까 10년 이야기했죠. 뭐 1900년에서 1910년까지는 국권 침탈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일제강점기잖아. 10년, 그죠? 그 다음에 20년대,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문화통치, 분열정책, 40년 묵고, 그쵸? 그 다음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승만 정권, 전쟁, 그죠? 각각의 이제 이승만, 다음 장면내각,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음 김영삼, 김대중, 요까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뭐 세월이 그죠?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연결이 쭉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이제 흐름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결국은 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조금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이고,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 혹은 사건을 연결시켜서 쭉 가는, 결국은 이제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 정권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승만 정권 이야기, 장면 내각 이야기, 그죠? 그 다음 박정희 때 이야기. 사실 이승만, 그러니까 현대사 들어와서 6.25 이후부터는 이 정권별로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국사가, 이 역사가 어떻게 돼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현대사에서는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나와? 정치편에서 나와, 정치편에서. 왜? 경제편은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사회. 1950년 이후에 뭐 신분제 계급 가지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문화? 안 나오지, 문화가.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끌어나가다가 1950년 6.25 이후가 되면
결국은 정치, 경제 파트에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국사와 근현대사, 이제 통칭해서 한국사입니다만 나눠 본다면 이제 그런 학습 전략이 되겠죠. 자, 커피를 한 잔 다 마시니까 딱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그 한국사 공부하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으십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트도 그렇고 학원도 많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는 누가 한다? 결국 공부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공부는 자신이 하는 거고, 출발점 단추를 잘 이제 채워서 하나씩 나가시면 한국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절대 한국사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특히 지방 쪽에서 뭐 광역시가 지방은 아닙니다만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도 마찬가지 강의를 할 때 저는 한국사 무조건 90점, 95점 이 안 넘기면 저는 시험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요. 공무원 시험. 왜? 다른 과목들을 잡아줘야 되잖아. 5과목을 다 공부 잘 할 수 있습니까? 국어에 강점 있는 사람은 국어를 최고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영어라든지 기타 직렬 과목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다 나오면 점수가 다 나오면 좋은 거고. 그런데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패턴만 여러분이 잘 알면 지금 마침 난이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한국사 만만하게 보고 뭐 대충 공부한 사람 모의고사 치면 점수 잘 나와. 내가 만점 나오고 꼴을 못 봤어요. 꼭 가면 2개, 3개 틀려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반드시 한국사는 90점, 95점이 나와야지, 그죠? 다른 과목을 잡으면서 평균점이 올라간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뭐 교재 강의도 그렇고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한국사 공부가 이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유형을 분석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어서 한국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예, 여러분들 저도 아주 보람될 테고요, 그죠? 자,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감기 걸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독감 주사 잘 맞으시고 아직 코로나가 소멸된 게 아니니까 코로나도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내년 제 공무원 시험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현장에서 꼭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하고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늘 건강하시고 나중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